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45살이 된 전업주부예요. 지금이야 집에서 편하게 있지만 사실 전 몸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요가 강사였거든요. 요가 강사가 되었다가 또 지금의 제 모습이 될 때까지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어디에라도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로 풀어내면서 마음도 풀고 또 위로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살롱이라는 곳을 알게 되자마자 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원래 저는 어려서부터 참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입이 짧아 한창 성장기일 때도 뭘 많이 먹질 못했고 태생적으로 근육이 안 붙고 빼빼 마른 몸이었죠. 그래도 어릴 때는 잔병치레 조금 하는 정도로만 고생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게 되니 늘 피곤함에 허덕이고 건강 적신호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 절 보고 주변 지인이 요가를 추천해 주었고 그게 제가 처음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엔 10분만 지나도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무리 아리백이고 아파도 꾹 참고 3개월을 매일같이 나가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하다 보니 전 몰라보게 건강해진 몸을 갖게 되었고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 제가 오랫동안 배웠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주말 강사로도 일해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 수업만 맡아서 하며 투잡 생활을 이어갔지만 강사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저축한 금액이 꽤 쌓이게 되면서 저는 아예 회사를 관두고 전업 강사가 되었어요. 그때 절 강사로 일하게 해주신 원장님이 바로 처음부터 제게 요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답니다. 새로 요가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강사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이례적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하자마자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활기찬 인생의 이막을 펼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미나에서 자주 뵙던 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저보다 1살 많은 나이에 대기업에 다닌다는 남편은 실제로 만나보니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뭐든지 무조건 최고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취업이 조금 늦더라도 이 회사를 꼭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 조금 바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참. 아, 네. 현진쌤한테 들었어요. 그 회사 업무가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물론 너무 좋은 회사라 복지도 엄청나고 급여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회사 다니는 분을 처음 뵈서 신기하네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저는 이 회사 좋아요. 아직 1년차 신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끝까지 버티려고요. 요즘 친구들 보면 다 해외여행이니 뭐니 하면서 세월 아까운지 모르더라고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은정 씨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 편이세요? 현재를 즐기는 게 중요한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도 광활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만 보고 사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 직장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요가 수업하게 된 것도 처음엔 계속 투잡으로만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원장님 만나서 안정적으로 수업받게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되게 신중하신 스타일이구나. 은정씨 입맛도 그렇고 얘기 나누다 보니 저랑 되게 잘 통하시네요. 그때 당시는 20대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최대한 젊을 때 많이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희 또래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때였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기보단 알바나 계약직 일만 하면서 돈이 모일 때마다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편이었고, 당시엔 드물게도 남편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은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듬직한 사람 같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라면 제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귄 지 8개월 만에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 1년 차에 저희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기뻐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원래는 아이를 간절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낳으면 귀엽겠다, 잘 키워봐야지 라는 가벼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 엄청난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너무 신비롭고 소중했어요.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아이를 만나게 될 날만 고대하며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불행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뱃속이 너무 잠잠한 거예요. 덜컥 불안감이 엄습한 저는 곧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살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좌절감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남편은 먼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기운 차리고 힘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 다시 잘 노력해보면 이번엔 예쁜 아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우리한테 올 아기는 따로 있었는지도 몰라. 저는 남편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 자신이 그전에는 그렇게 목 놓아 울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 역시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아기를 가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저희는 계속해서 유산이라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답니다. 한 번 겪어도 힘들다는 유산을 3번이나 연속으로 겪게 되니 저는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정도로요. 그런데 3번째 유산을 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버리더군요. 바로 제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절 위로하고 안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절 원망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니, 2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으면 이번에는 좀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실수라니, 병원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그랬잖아. 당신 말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나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몸이잖아. 내가 2번이나 그렇게 좋게 넘어가 줬으면 이번엔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지. 뭐라고? 넘어가죠?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란 거 한 적 있어? 병원에서 하라는 거 안 한 거 있냐고. 하라는 그대로 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결과가 그렇잖아, 결과가. 이번에야말로 여자가 제대로 해내야 하는 일인데
가뜩이나 몸 쓰는 일 하면서 애가 무사하길 바래? 2번씩이나 유산을 했으면 이번엔 일을 줄여서라도 모든 집중을 쏟았어야 하는 게 맞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이 메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뒤로 남편과 제 사이는 영원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때 일이 바래지고 일상을 되찾아도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조금 심한 말을 뱉긴 했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직장에서요. 하필이면 가정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남편이 잘 따르던 부장이 사내 정치에 밀려 좌천된 거예요. 그 부장님은 저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더군요. 남편은 아직 서울에 있었지만 입사 동기들이 전부 승진할 때 혼자만 덩그러니 승진을 못하고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현장직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남편은 오히려 지방으로 쫓겨난 것보다 승승장구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자기만 혼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걸 더 힘들어 했어요. 밤마다 잠도 설치고 괴로워할 만큼요. 저에게 말한 것 외에도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꽤 컸을 겁니다. 대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남편은 어떤 일을 겪는지 세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탈모까지 올 정도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서로 사이는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유달리 얼굴이 푸석해질 때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거나 해장이 필요하면 아침마다 밥을 해먹이고 회사에 보냈죠. 정시간이 없으면 꿀물이라도 타줬고요. 살림은 자연히 제가 90%를 담당했고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설거지나 빨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일만 도왔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저는 남편을 위해 맞춰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드디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새롭게 줄을 잘 서는데 성공한 것인지 점점 얼굴이 다시 피더군요. 그때쯤 되어서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남편도 저에게 다시 조금씩 따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우리는 짧지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점차 길어졌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기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다시 기대를 하면서도 전과는 다르게 시도 자체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사실 너무 큰 실패를 겪고 완전히 좌절했던 일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머리도 마음도 선뜻 결정이라는 걸 내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조심스러운 결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일하던 요가원의 원장님께서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셨는데요. 요가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였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기에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며 제 사정을 전부 알고 계시던 원장님이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라도 활기를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기회가 오자마자 저에게 제안을 주신 거였기에 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남편도 좋은 기회라며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고 여행의 첫 3일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전 그렇게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가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껏 만끽하고 그런 자연 속에서 다 같이 요가를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억압감이 전부 해소되는 듯 했죠. 그런데 왜 항상 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인지 저는 한순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이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렇게 가파른 언덕도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굴러떨어진 그 도로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였고 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한국이었으면 바로 119라도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해외에서 이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죠. 원장님의 비명소리를 끝으로 기억이 나는 건 잘 없네요. 조각난 기억 속에서 원장님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절 부르던 모습과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던 장면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야 한국으로 옮겨졌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뒤였기에 결국 평생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려 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외에서 사고가 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동안 살면서 모아두었던 재산이 거의 다 거덜났고 몸은 불구가 되어버리더군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과 회사만 오고 가던 남편도 그때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까지 시종일관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은 하반신 마비라는 말에 의자에서 튕기듯이 후다닥 일어나 의사에게 재차 물었어요. 그럼 아이도 못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거야 조금 더 상태가 호전된 뒤에 살펴볼 일이죠. 당장 수술 경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수술 경과가 좋으면 가능은 하다는 건가요? 하반신 마비인 환자분이더라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내분은 그것보다는 회복이 우선입니다. 척추랑 골반이 망가지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나가려던 의사는 남편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아이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아내분 회복이 최우선이세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남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남편이 절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지도 절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죠. 제가 회복을 마치고 제 화를 끝내는 동안 남편은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늘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긴 치료 끝에 병원에 올 때 남편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지만 끝끝내 임신이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굳이 이런 몸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당시 저는 두 다리를 잃은 것만으로도 좌절감이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일은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의사들도 대부분 말리는 눈치였고요. 제 몸 하나 챙기기 어려운데 새 생명을 위한 희생까지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다녀온 이후에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설령 낮은 확률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절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왔고 그때 이후로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던 일을 할 수도
집 밖에 혼자 나가기도 어려워진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할 일 없이 매일같이 침대나 휠체어에만 앉아 있으니 온갖 나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더군요. 병원에 있을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이 말도 걸고 치료받으러 오가며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사라지니까 억지로 눌러놓았던 좌절감과 우울감이 전부 터져나오더군요. 화장실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거실에 나가고 집 앞 마트를 가는 등 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익혀나가야만 했으니까요. 달라진 신체로 산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저는 매 순간 피부로 깨달으며 많이 울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저를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홈캠만 거실에 하나 덩그러니 설치해두고 애완견만도 못할 정도로 절 방치해버렸죠. 몸이 불편해진 이후로 오히려 집에 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 일찍 들어와도 식사는 반드시 밖에서 먹고 왔고 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실에서 맥주를 마셔댔어요. 술주정을 하고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출근을 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자처해서 일을 하러 나가니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주 씻지도 못하고 외출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는데요. 하루는 평소처럼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이후로는 쭉 남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점심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 내가 말 안 했나? 그거 한도 20만 원이야. 뭐?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당장 식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밖에 마트 가서 사 먹거나 아님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나는 라면 하나 끓이기도 어려운데. 휠체어 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라면 하나를 못해. 그게 자랑이야? 못하면 해버릇 해야지. 아니, 어떻게 돈 한 푼 안 벌면서 매번 배달시켜 먹을 생각을 하냐?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나 몸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한 번을 도와주는 법도 없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남보다도 못해. 오늘은 샤워 한 번 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 근데 어떻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써와도 내가 한마디를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당신 몸 불편한 뒤로 내조를 바라기래 살림 잘하기를 바래. 그냥 당신 몸은 당신 스스로가 알아서 챙기라고. 혼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식비에만 20만 원 넘게 쓰겠다는 거. 그 심보 자체가 너무 뻔뻔하잖아. 남편의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도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돼. 끊어. 남편은 제 말을 싹둑 자르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폭발해버렸는데 또 남편이 외벌이로 일을 하는 건 맞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죠. 남편은 그렇게 크게 싸워놓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우울증이 더 극심해졌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점점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조금 멀쩡한 노숙인 정도라고 보면 되려나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친정 가족들한테도 친구나 지인에게도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죠. 왜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번뜩 이러다가 정말 제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본능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부터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큰맘 먹고 외출을 해서 이혼 서류를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던졌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더니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걸 알아차리곤 하! 하고 기가 차다는 듯이 한숨 섞인 짜증을 냈죠. 이게 뭔데?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보면 몰라? 뭐 하긴 뭐해? 이혼하자는 거지.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이혼? 이게 그동안 참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 누가 자기 아내한테 당신처럼 굴어. 내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잖아. 당신은 나랑 결혼 생활 계속하려고 이따위로 구니? 내가 싫어서 발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원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당신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인간이었어? 아니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능이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이 여편네야,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하, 참나. 진짜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싹 사라지게 하네.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이혼 서류를 한 손으로 사정없이 구겨버리더니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나니까 당신 이 지경이어도 데리고 사는 줄이나 알아. 이딴 짓거리 버릴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지내. 알았어?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이 여편네야. 그런 남편이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게 보여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죠. 그리고 그날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혼자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잤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졌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바로 이틀 뒤인 그 주 주말, 요가원 원장님께 연락이 온 거였어요. 원장님은 제가 다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거의 반년 만에 연락을 주신 거였죠. 반년 만에 만난 원장님은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요. 절 보자마자 그동안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며 얼굴을 붉히셨어요. 내가 괜히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내 마음이 안 좋고 은정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원장님. 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때 저 생각해 주셔서 데려가신 건데 제가 감사했죠. 저는 원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는걸요. 원장님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내가 다 고맙네. 은정쌤이 이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 봐. 네? 그게 무슨... 예전에 우리가 같이 제작했던 요가 비디오 생각나? 아, 네네, 기억나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조회수 대박 터지고 유료 결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예? 정말요? 잘 됐네요. 내가 이제라도 쌤 볼 면목이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거 봐봐. 원장님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면서도
저는 그게 대박이 나봤자 월급 정도 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보여주시는 자료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대충만 봐도 원래 벌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을 벌게 되었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질 만큼의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는 자료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와락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원장님과 저는 그렇게 서로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기뻐했죠. 원장님과 헤어진 지 얼마 뒤부터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첫 입금은 무려 17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더군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10,000원, 5,000원씩 이것저것 결제해보며 몇 번이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답니다. 이게 꿈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게 그제야 체감이 되었고 전 거실에 있던 홈캠을 녹화본을 싹 다 뒤져본 뒤 그 길로 다시 외출을 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이혼 서류를 제대로 꾸며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음에도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저는 아무나 붙잡고 강태용 과장을 불러달라고 무작정 부탁을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누군가 그 사람을 불러줬고 잠시 후 강태용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로비에 내려오는 게 보였죠. 저는 휠체어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저 부른 사람이 그쪽이에요?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태용 과장님이세요. 저는 조대리 아내예요. 조재호 대리요. 아, 근데 왜 저를...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공개되면 저희 남편 인생 망가지는 영상이에요. 강태영 과장은 묘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USB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제게 물었죠.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전 조대리랑 별로 안 친한데. 알아요. 둘이 사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안에는 강 과장 욕하는 내용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제 남편이랑 이번 달 내로 이혼할 건데 남편 인생이 아주 진흙탕 속에 처박혔으면 좋겠거든요. 강태영 과장은 한참 동안이나 굳어진 돌상처럼 말없이 제가 건넨 USB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생각이 다 정리된 건지 저에게 대가로 뭘 바라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영상으로 뭘 하시든 최대한 크게 하셨으면 해요. 그게 다예요. 제 말을 들은 강태영 과장은 알겠다며 회사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약 30분쯤 뒤 6시가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나오는 곳 한복판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다른 분들의 통행을 방해한 건 죄송한 일이었지만 아직 휠체어에 완전히 익숙한 게 아니었기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 남편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퇴근하면서 전부 저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갔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절 발견한 남편은 후다닥 저를 입구 옆쪽으로 끌고 갔어요. 미쳤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긴 왜 왔어? 당신이랑 이혼하러 왔어. 이거 받아. 남편은 제가 건네는 이혼 서류를 보지도 않고 집어 들자마자 북북 찢어버리더니 가방 안에 얼른 집어넣어 버리더군요. 내가 말했지.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지금 이딴 소리나 짓거리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야? 있어, 돈. 엄청나게 있어. 저는 핸드폰 통장 잔고 화면을 띄운 채 남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낚아채서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절 보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알 바 아니고 이제 당신 걱정이나 해. 당신 말대로 돈이 생긴 거니 아무 눈치 안 보고 맘대로 이혼할 수 있거든. 그냥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어떤 곳인지 구경이나 하러 온 거야.
순진하긴. 당신이 이 돈이 생겼으면 나야 땡큐지. 이혼하면 당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나한테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알지? 다야말로 이혼이 소원인 사람이야. 당신도 이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도장 찍어줄 수 있지. 그래, 하자 이혼. 어? 누가 순진한 건지. 누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이혼한대.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얄팍하고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됐으니 됐어. 난 간다. 알아서 잘 살던지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회사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엄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듣고 절 안고 한참을 우셨죠.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했고 친정엄마는 그런절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저는 그간 남편이 배우자로서 저에게 얼마나 충실하지 못했는지 증거를 전부 모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그 사이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힘써보지도 못하고 회사 일로 인해 정신없이 나락에 빠지고 있었어요. 강태영 과장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더군요. 제가 강태영 과장에게 넘겼던 USB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취할 때마다 하던 회사 사람들 욕과 어렵게 줄을 잘 섰다던 그 상사에 대한 욕,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성적 발언까지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그게 회사 인트라넷에 오픈이 되자 회사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회사 내에서 남편은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성희롱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니 남편은 겨우 변호사를 구하긴 했지만 제 주장에 마땅히 반박할 증거도 제대로 못 찾았고 그저 저희 측 변호사에게 휘둘리기만 했죠. 결국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와 저희 엄마는 친정집도 내놓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모녀도 만날 수가 없었죠.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께 남편이 빈집 초인종을 누르며 엉엉 울고 빌고 화를 내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난 건지 남편은 며칠 뒤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보내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전 그때 남편이 한 말 중 적어도 하나는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 말이에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깟 손해배상 해주면 그만이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친정엄마와 저희가 살기 편한 고급 아파트를 보러 다니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행히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되지 않아 저희는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기분 좋게 거래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남편이 저희 모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진짜 잠깐이면 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잠깐만 대화는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대체 우리가 오늘 여기 오는 건 어떻게 알고 여기서 기다린 거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집을 내놨으면 팔릴 때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정말 끝까지 소송할 거야? 그럼 애초에 관둘 걸 뭐하러 시작했겠어? 당연히 끝까지 가야지. 이제 와서 소송 멈춰라. 뭐 그딴 소리 할 거면 가. 난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만둘 마음이 없으니까. 합의를 하자고.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그 홈캠 영상, 그거 당신의 회사에 뿌린 거지. 당신이 아니고서야
우리 집 홈캠 영상을 누가 어떻게 회사에 뿌릴 수가 있겠어. 당신이 저지른 짓도 불법이야. 알아? 내가 그걸로 당신한테 소송 건 거 그거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리고 이혼도 재산 분할 적당히 합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자. 내가 왜? 참나, 계산기 때려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이것저것 걸어서 배상금 뜯어내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손해가 덜 날 것 같았나 보지?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그랬지?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돈도 많고 이 소송 끝까지 가도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합의를 해야 돼? 각자 잘못한 죄값 서로 치르고 끝내면 될 일을. 지금 남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그딴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진흙탕에 처박으려고는 했는데 시궁창에 처박힌 줄은 몰랐네. 웃어? 내가 당신 몸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폭행이니 뭐니? 그거 다 무고죄야, 무고죄.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지금 내 이름에 빨간 줄이 몇 개가 그어지게 생겼는지 아냐고. 헐씨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무고죄?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게 다 폭력이야. 법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따져. 그리고 누가 부하 직원들 상대로 그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으래? 그걸 주체 못하고 술만 처먹으면 입 밖으로 주저리 뱉은 건 당신이야. 지 인생 지가 신나게 꼬아놓고 왜 나한테 화풀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이랑 더 할 말 없어. 이만 간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엄마 차로 향해 휠체어를 돌렸고 남편은 잠깐! 내 말 안 끝났어! 하며 제 휠체어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차에서 저희를, 정확히는 남편을 노려보고 있던 엄마가 후다닥 나오셔서 남편의 손등과 등짝을 가방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팼습니다. 할 말 끝났대잖아, 내 딸이.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네가 어디 감히 내 딸한테 또 함부로 굴려고 해? 어디 내 딸 휠체어에 손을 대냐고, 이 금수 같은 놈아.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엎어졌고 엄마는 남편이 넘어져도 등이며 뒤통수를 향해 쉬지 않고 가방을 휘두르시다가 마지막엔 남편에게 침까지 뱉으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어디 한 번만 더 내 딸 함부로 해봐. 아주 그냥 그놈의 손모가지며 주둥아리며 평생 다시 못 쓰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는 씩씩거리시며 절 차에 태우시고는 호텔로 돌아오셨어요. 엄마의 갑작스런 행동에 저도 순간 얼이 빠진 채로 엄마를 말릴 생각도 못한 채 굳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제 얘기를 들으신 후로 얼마나 속으로 천불을 삭히고 있으셨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네요. 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던 반년 동안 제가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얼마나 남편에게 분노하셨겠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그 기간 동안 엄마한테 연락을 안 드린 게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엄마가 속을 풀게 되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은 결국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직장도 잃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거덜난 채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뒤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은 마음이 씁쓸하긴 했네요. 하지만 진작 남편이 기본적인 인성만 갖추고 살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니 별로 불쌍한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어쩌다 젊고 총기 있던 양반이 저렇게 못나게 타락했을까 싶은 생각만 든 것뿐이죠. 엄마랑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병원도 가까운 고급 아파트에 들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원장님과 제작했던 요가 비디오는 점점 더 잘 되어
분기별로 억대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추가로 다른 헬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힘쓰고 있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네요. 요즘 저는 전처럼 집에서 좌절감에 허덕이고 있지만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끼니마다 챙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제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제 인생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런 인생이라도 살아있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참 정신적으로 안 좋았을 때 홧김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굴곡이 많았던 인생 가운데에 저희 남편처럼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겪어보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난 일을 교훈 삼아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도 많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당 나온 영화가 한참 흥행했었죠. 1000만 관객도 넘었다고 하던데 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결혼에서 시댁 식구들이 웬 박수무당의 말을 신의 계시처럼 생각하고 따랐다가 패가망신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박수무당이 시모에게 제 이야기도 안 좋게 했나 보더라고요. 무당 말만 듣고 따르는 시댁 식구들에 의해 전 어느새 구박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어떻게 가족보다 한낱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그땐 당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 거기에 질려버려서 이혼한 지금도 종교조차 갖지 않아요. 그저 제 판단을 믿고 움직이자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목표는 딱 하나, 오로지 돈 벌기 위해 전력질주 해왔어요. 친정이 워낙 가난했기에 돈 없는 서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받는다는 것도요.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겁없이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직원이 20명도 넘게 되었네요. 사업차 만나서 재혼까지 하게 된 현재 남편은 피부과 전문의예요. 지금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에 살고 있어요. 제 뱃속엔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자라고 있고요. 어느덧 출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아기 방을 꾸미고 아기 용품들을 하나둘씩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현재 겉으로는 여유롭고 평온해 보이지만 사업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죠. 연못 위에 오리를 보면 꼭 절 보는 것 같아요.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 밑에선 쉬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지금껏 살아온 삶이 녹록지 않기에 열심히 사는 게 아예 몸에 박혀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는 다 잊고 착하고 능력 있는 현재 남편과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하는 우리 가정에만 집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 어떠한 작은 일로 인해 갑자기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단상들이 머릿속에 파바박 떠오르더군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 뱃속의 아이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던 건지 평소엔 잘 땡기지 않던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군요. 그럼 남편은 짬뽕을 먹겠다길래 근처 짜장면집에 배달을 시켰죠. 띵동 하고 벨이 울려 나가보니 글쎄 짜장면 배달부가 바로 전 남편이 아니겠어요? 전 남편은 저와 현재 남편 그리고 남산만한 제 배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이혼 후 시댁 식구들한테 있었던 불행한 일들을 마구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도 놀라긴 했지만 현재 남편 앞에서 전 시댁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했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전 시댁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펜때 굴리는 공무원 집안이라는 이유로 노상에서 두부 장사하던 우리 친정엄마와 고졸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고 면박을 줬으니까요. 참으로 못된 인간들이에요.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족속들이죠. 전 시모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너 친정에 10원 한 장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라. 친정엄마한테 돈 보냈다 걸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리고 시누이는 뭐든지 내 탓만 해댔죠. 이게 다 새언니 탓이야. 새언니 때문이라고. 진짜 시모와 시누이 모녀가 아주 쌍으로 절 긁어댔어요. 날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많았죠. 진짜 쌍쌍으로 재수 없었어요. 아,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시댁에 질려버린 사람들은 시자 들어가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두둥. 현재 남편과 현재 시댁은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요. 정말 맘 같아선 하루에 12번도 더 절하고 싶어요. 종교는 없지만 그냥 이 세상에 대고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30 중반이 돼서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사람 팔자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콧대 높고 도도하던 전 시댁이 몰락한 과정. 그리고 전 남편이 저를 어떻게 속여 먹었는지, 제가 어떻게 당해왔는지 궁금하시죠? 사연살롱 애청자분들에게 다 털어놔 볼게요.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풀이 하고 가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외동딸인절 홀로 키우셨어요. 엄마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워낙 좋아해 많이 낳고 싶으셨는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어쩔 수 없었죠. 만일 제가 만삭인데 남편이 사고로 당장 죽어버린다면 너무 끔찍하고 처참할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무서운데 20대의 어린 엄마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저희 아빠 쪽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조실부모하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저희 엄마와 결혼한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가 엄청 심했죠. 친정엄마가 가끔 아빠 생각이 나실 때면 절 붙잡고 하소연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할머니가 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죽고 엄마한테 했던 말이 뭐였는 줄 아니? 이 남편 잡아먹은 년 뱃속에 있는 아기랑 당장 꺼져버려. 이거였어. 참 모진 양반이었지. 나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는데 남사만한 배를 해갖고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나는데 하필 겨울이어서 너무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있구나. 그래도 우리 경애가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나 보다. 엄마는 제가 뭐 잘난 딸이라고 절 너무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셨어요. 핏줄이라곤 세상에 엄마와 저 둘뿐이었으니 서로 의지하고 산 거죠.
엄마는 자기 가게를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노상에서 두부를 만들어 파셨어요. 리어카 끌고 여기저기 다니며 판매하셨는데 두부 판매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어김없이 근처 가게에서 나와서 우리 엄마를 쫓아내기 일쑤였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목격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이, 두부 아줌씨, 우리 가게 맞고 이 앞에서 장사하면 어떡해? 난 여기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그쪽은 상권을 날려먹으러 들어? 썩 꺼지셔. 우리 엄마가 화장실이 급해 상가 화장실을 좀 쓰려고 하면 치사하게 그것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더군요. 어이, 두부 아줌마, 보아하니 상가 화장실을 계속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공짜로 쓰려고 해. 계속 쓰려거든 앞으로 이 상가 화장실 청소를 두부 아줌마가 하든지 해요. 그리하여 엄마는 화장실 한두 번 쓰기 위해 시간을 내어 상가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죠. 어린 제가 봐도 엄마는 가게 한 칸 얻지 못한 서름을 제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전 최대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아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했기에 대학을 간다는 생각보단 고등학교만 얼른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동네 아는 언니가 고졸로 자격증을 취득해 어린이집 교사를 하더군요. 부러운 맘에 저도 그 언니처럼 자격증 취득을 하여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어요. 엄마를 닮았는지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기를 최대한 많이 낳고 내 가족, 든든한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불행히도 첫 번째 결혼에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절 좋게 본 동료 교사가 하루는 제게 소개팅 제안을 했어요. 김경애 선생님, 남자 취향이 어떻게 돼? 이상형 말이야. 조금 나이 많은 남자도 괜찮을까? 아, 혹시 저 소개팅 해주시려고요? 어떤 사람인데요? 전 그냥 나중에 아기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만 했지 딱히 남자 이상형을 생각해 본 적도 없네요. 내 동생이 7급 공무원인데 동료 남직원이야. 얼마 전 합격해서 들어온 완전 신입이지. 나이가 엄청 많긴 한데 인물도 괜찮고 키도 크고 집안도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라네. 9급 말고 꼭 7급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합격이 좀 늦었나 봐. 올해 딱 39이라서 내일 모레 40이니 집안에서도 얼른 결혼하라고 그러나 봐. 일단 한번 만나봐. 내가 약속 잡아놓을게. 알았지? 얼떨결에 알았다고는 했지만 제 나이 22살인데 남자가 39이면 무려 17살이나 차이 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잘생겨봐야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겠나 싶어서 그냥 대충 꾸미고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잘생기긴 했더군요. 뿔테 안경을 썼는데 영화 킹스맨의 영국 신사같이 생겼더군요. 전형적인 공무원상이었죠. 그런데 무뚝하게 생길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좀 호들갑스럽고 오바스러웠어요. 근데 일단 얼굴이 잘생기니 그런 점도 참 재치있게 느껴지고 마냥 웃음이 나더군요.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 전 인물은 딱히 안 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제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긴 했나 봅니다. 어우, 눈부셔. 경혜씨 맞죠? 하얀 원피스를 입으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네요. 아유, 키는 또 왜 이리 크신지. 제가 180인데 힐 신으시니 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딱 제 스타일인데 저랑 사귀면 우리 선남선녀 커플이란 소리 듣겠어요. 실없이 허허허 웃으며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의 칭찬이 싫지만은 않았죠.
제 키가 170이라 여자 키치곤 좀 크긴 하죠. 머리가 긴 건 그냥 미용실 갈 돈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 아가씨 같지 않게 알뜰하기까지 완벽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지만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말 편했어요. 나이 차이가 실감나지 않을 만큼 대화도 잘 통했고요. 노총각이니 결혼이 급했던 그는 우리가 사귀자마자 결혼 얘기를 꺼내며 밀어붙이더군요. 제 나이 22살이었는데 말이죠. 우리 결혼 얘기 나온 김에 엄마랑 한번 만날 약속 잡아보자. 잠깐만 기다려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저와 데이트 중 남친은 본인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남친 엄마의 큰 목소리가 저에게까지 다 들리더군요. 아들아, 저번에 말했던 그 고졸 출신 어린이집 선생님인가 뭔가? 그 여자 말이냐? 야, 걔가 뭐가 대단한 여자라고 만나냐?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서두르려는 거지? 딱 싫다고. 정 그러거든. 그냥 상견례 자리에서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자. 끊어라. 남친 엄마가 절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걱정스런 마음에 남친한테 물어봤죠. 어머님이 나 싫어하시는구나. 맞지? 내가 고졸인 거에 우리 집이 뭐 잘 살지도 못하고 이러저러한 배경 때문에 며느리로 싫어하시는 거지? 그런데 무슨 결혼이며 상견례야. 오빠, 어머님 허락 받을 자신 있어? 걱정 마. 우리 엄만 아들인 내가 구워 삶으면 돼. 바로 상견례 날짜 잡지 뭐. 장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약속 잡자.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까지 오게 됐네요. 남친의 부모님이 모두 공무원 출신이라 본인도 공무원의 길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님은 뇌경색으로 투병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간병을 위해 퇴직하셔서 지금은 연금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조부모님의 재력이 약간 있었는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중산층,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누가 보면 재벌집 사모님인 줄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모, 예비 시누이와 함께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얼핏 시모의 남친이라도 되나 싶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고 인사해버렸죠. 그랬더니 시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무슨 아버님이야. 제대로 알기나 하고 불러야지. 이분은 용하기로 유명한 박수무당 선생님이시다. 앞으로 무당 선생님이라고 불러. 우리 아들이 가난의 구렁텅이로 제 발로 기어 들어간다는 게 하도 원통하고 분해서 니네 모녀 관상이라도 보려고 모시고 왔다. 이럴 수가. 예전 어느 회사 면접장에 관상가를 대동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상견례 자리에 무당을 데리고 오다뇨. 무속신앙에 미친 게 분명했죠. 너무 놀랐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계셨기에 큰 내색은 하지 않고 상견례를 이어갔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직 20대 초반인 제가 나이 차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보잘것없는 저희 집안 사위로 보내신다는 게 마음에 안 차시겠죠. 그런데 저도 딸아이 엄마로서 이렇게 빨리 시집을 보낸다는 게 참 걸립니다. 한 1, 2년이라도 결혼을 미루는 건 힘드시겠죠? 뭐라고? 아니 시장 바닥에서 두부만 팔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오? 9급도 아니고 무려 7급 공무원에 합격한 내 훌륭한 아들을 고졸 며느리한테 시집 보내는 것도 억울해 미칠 노릇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내일 모레 40인데 결혼을 늦추라니? 모녀가 쌍으로 못 베어먹어서 머리가 돌아가지도 않나? 정말 계속 나 열받게 할 거야? 앞뒤 사정 안 재고
우리 엄마한테 모욕을 주는 시모의 발언에 제가 완전 빡쳐버렸죠. 아니 어머님, 아주 저희 모녀를 싸잡아서 비난하시네요. 나이 많다고 결혼 먼저 밀어붙인 건 어머님 아들인 철수 씨예요. 제가 이 결혼 먼저 하겠다고 바짓가랑이 붙잡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모녀한테 욕을 하고 난리예요. 웬 상견례 자리에 무당까지 불러갖고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네요.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가자 넉살 좋은 남친이 나서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풀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친의 여동생, 즉 예비 시누이가 막말 행렬에 합세하더군요. 새언니, 앞으로 새언니가 될지 아님 이 결혼이 파토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요. 결혼하더라도 가난한 친정으로 우리 돈 빼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주위에 보니 친정이 가난하면 사돈네 돈까지 친정에 다 빨려 들어가던데 절대 그럴 일 없게 하라고요. 속으로 진짜 넌 뭔데 지랄이냐고 퍼붓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시누이에게 얘기했죠. 아가씨네 집안이 무슨 재벌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무슨 상거지 집안인 줄 아세요? 다 자기 직업 갖고 돈 벌어먹고 사는 집입니다. 아가씨는 그 대학의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면서 지금 백수라고요? 본인 단돌이나 잘하세요. 시모와 시누이 모두 울그락불그락 해져서는 그 박수무당인지 뭔지 아는 남자랑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제대로 파토나 버렸죠. 친정 엄마도 그들의 인상에 혀를 내두르며 말씀하셨어요. 아, 경혜야. 아무래도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저 집안으로 시집가면 저 사람들이 널 산채로 잡아 먹어버릴 것 같아. 엄마는 너무 무섭다. 천천히 다른 남자 알아보도록 하자. 저도 엄마의 말씀을 듣고는 김철수, 이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결별을 선언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남친은 더 강하게 전방위로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제가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동원해서까지 말이죠. 하원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제게 다시 와서 선생님, 남친분이 휴가까지 내고 오셨다네요. 꽃 천송이 들고 밖에 계시는데 이제 그만 남자분 마음 좀 받아주세요. 네? 그 사람이 또 꽃을 사들고 왔다고요? 천송이요? 아, 네 어머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제 사적인 일로 신경 쓰이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던 게 생각나서 재밌는걸요. 남자분 키도 크고 핸섬하시던데 웬만하면 받아주세요. 소식을 듣고 나가보면 어린이집 앞 골목에서 무릎 꿇고 이번엔 플랜카드와 꽃 천송이까지 준비하여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경혜야, 이렇게 몇 달을 빌었으면 이제 좀 나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엄마랑 내 여동생은 내가 잘 설득해 놨어. 다시 너한테 험한 말 못하도록 말이야. 내가 아주 강력한 반패가 되어줄게. 중간 역할 잘할 테니 얼른 결혼하자. 어? 심지어 그때도 단호하게 노 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한 6개월쯤 지나니 저도 슬슬 마음이 기울더군요. 제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싶고 방패막이 역할을 잘 해준다던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그는 상견례 이후 저처럼 마음을 닫고 있던 저희 친정 엄마에게 진짜 찐으로 정성을 다하더군요. 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저희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결국 6개월 만에 저희 모녀는 다시 결혼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고 우리 커플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죠. 시모와 시누이, 이 못같은 모녀들은 절 똑같이 하대하고 얕잡아 보더군요. 심지어 저희 신혼여행에 두 모녀가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남편한테 따졌죠.
아니, 둘만의 신혼여행에 친구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따라간다는 게 말이 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빠가 투병하다 돌아가시고 엄마랑 내 동생이 여행도 제대로 못 가봐서 이번에 함께 가고 싶었나 봐. 우리 엄마랑 동생이 불쌍하잖아. 자기한텐 미안하지만 우리 둘만의 여행은 다음에 같이 가지 뭐. 아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느니 중간 역할을 잘해주겠다느니 하던 말들은 다 거짓부렁이었다는 걸 신혼여행에서부터 알아채고 탈출했어야 했는데 참고 또 참았던 게 화근이었죠. 야, 나랑 우리 딸 니네랑 한 방에서 잘난다. 큰 침대 두 개 있으니 카운터에 연락해서 이거 붙여달라고 하자. 자, 누울 순서 정해줄게. 우리 아들, 나, 내 딸, 그리고 며느리 너. 이렇게 넷이 나란히 자는 거야. 알았지? 아니 어머님, 방까지 함께 쓰는 거예요? 화장실도 한 개뿐이고 돈 아끼겠다고 그리 큰 방 얻지도 않았는데요. 야, 내가 이실 짓고 하마. 우리 무당 선생님께서 니네가 결혼 후 6개월 있다가 애를 가져야 집안에 복이 들어온단다. 니네 부부관계 막으려고 내가 따라온 거야. 그 박수무당의 말을 떠받들어 우리가 부부관계 하는지 안 하는지 신혼여행까지 따라와서 한 침대를 쓰시겠다는 시모가 진짜 역겹더군요. 그 무당이 죽으라면 진짜 죽는 신용까지 할 태세였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신혼여행을 보내고 조그만 전셋집이지만 남편 명의의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해서 절 못살게 굴더군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중에도 말이죠. 야, 너 그리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바쁜 척하지 말고 잘 들어라. 무당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네가 번 돈이라도 네 친정엄마한테 흘러들어가는 순간 니네 부부의 복이 같이 새어나간다더라. 단 1원 한 푼 친정으로 붙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니네 통장 잔고까지 매달 확인할 거야. 친정엄마 거지라고 네가 돈 한 푼 보태줬다간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알았냐? 아니 어머님, 우리 엄마도 멀쩡히 두부 장사 잘하고 계시고 저축도 꽤 하고 계세요. 조그맣지만 집도 장만했고요. 왜 우리 엄마가 거지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맨날 전화해서 바쁜 사람 붙잡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을 거면 앞으로 어머님 전 안 받을 거예요. 무당 선생님인지 뭔지 그 아저씨 말만 맹신하지 마시라고요. 시모의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리도 무시당하니 좀 서러웠어요. 우리 친정이 부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날 무시하지 못할 텐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한 자체가 친정엄마한테 미안했죠. 절 임신한 상태로 아빠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며 집 한 칸 마련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요. 1.5룸이지만 아주 조그만 집을 마련한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자가 마련의 기쁨도 잠시, 같이 노점상을 하던 상인으로부터 크게 상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개처럼 일하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무 다급하고 떨리는 엄마 목소리에 저까지 가슴이 내려앉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흥분하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강혜야, 엄마 리어카 옆에서 건어물 팔던 김씨 아줌마 알지? 그 아줌마가 내 명의를 잠깐만 빌려주면 석 달간 1,000만 원을 준다기에 그 말만 믿고 인감이랑 다 넘겼는데 나한테 몇 억 빚을 남기고 도망가 버렸다. 이 일을 어떡하니? 자꾸 무슨 서류가 날아오고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 내 피 같은 돈, 내 집 다 날리게 생겼다. 두려움에 덜덜 떨던 엄마를 일단 안심시켜야 했어요. 엄마, 내가 바로 가서 해결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살 길이 있겠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고 해서 잃은 돈 찾아내면 돼요.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당뇨 때문에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엄마를 좀 안정시켜드리고 전화를 끊자 옆에서 엿듣고 있던 시모와 신우가 뱁새 눈을 하고 내게 퍼붓더군요. 야,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사기쳐맞은 니네 엄마 일을 수습해주겠다는 거야? 설마 내 아들 돈까지 다 끌어다가 니네 엄마 해결해주겠다는 건 아니지? 내가 돈은 똑바로 뜨고 있을 거야. 돈 주나 안 주나? 저도 너무 다급했기에 자존심 내세울 입장이 아니었죠. 어머님, 이런 부탁 안 드리고 싶지만 지금 저희 친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몇 억이 필요하긴 한데 집 팔고 뭐 하면 얼추 해결될 것도 같아요. 근데 당장 5천만 원 정도 급하게 필요한데 혹시 어머님께서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장 다니니 내년까진 꼭 갚을 수 있어요. 엄마 집 팔고 예금도 다 해지하고 저와 남편이 모은 돈과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도 돈 5천이 부족했어요. 더 이상 대출 받을 길도 없어서 자존심 굽히고 시모한테 사정했죠. 친정 엄마를 살리고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택도 없었어요. 옆에 있던 시누이까지 합세하여 난리치더군요. 이것 봐, 이것 봐.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이런 가난뱅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반드시 우리 집 돈이 들어갈 거라고 했지? 멍청하니까 이런 사기도 당하지. 세연이네 엄마도 참. 두부장수하면서 팔이 날릴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읽었어봐. 이런 사단이 나겠냐고.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니깐. 백수 신우의 모욕적인 말에 화가 났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머릿속인 친정엄마 걱정뿐이었죠. 당뇨가 심했던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으니 점점 더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 있더군요. 해골이 따로 없었죠. 엄마, 좀 드셔야죠. 그깟 돈이 뭐라고 밥도 물도 안 드시면 어떡해요? 이러다 엄마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나한텐 엄마뿐이야. 그거 알잖아. 멍청하고 못난 애미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우리 딸.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건강 좀 챙기시라고 엄마를 다그치고는 집으로 왔는데 하루 뒤 119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모시고는 왔지만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이미 자택에서 돌아가신 상태였다고요. 난 어떻게 살아가지? 내게 가족은 우리 엄마뿐인데. 그땐 결혼한 지 이미 몇 년 지난 터라 신혼 초 내게 너무나 헌신적이었던 남편도 변할 대로 변한 상태였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무척이나 건조했죠. 그래서 더더욱 친정엄마한테 기대고 안기고 싶었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핏줄이 사라지다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장례식을 치르며 시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의 발언은 참 가관이었죠. 아이고야, 니네 엄마 참 가지가지한다. 돈까지 홀라당 다 까먹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우리 무당 선생님께서 상견례 때 니네 엄마 관상 보고 명이 짧을 것 같다더니 무당 선생님 말이 딱 맞았지 뭐냐? 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 내뱉어버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면 다인 줄 아나. 돌아가신 분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어머니는 그놈의 무당 선생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다 패가망신하지 말고 정신 차려요. 잔뜩 삐친 시모는 우리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남보다 못한 족속들이었죠. 그들은 주말이면 본인들의 굳은 일을 떠넘기려 절 부르곤 했어요. 시댁의 대청소며 명절, 제사 음식을 100% 저 혼자 준비하게 했고
심지어 신우이 방 청소까지 시키더군요. 신우이는 지 몸만 씻고 맨날 클럽이며 나이트에 놀러 다녔고 방 정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생리대가 붙은 팬티와 바지까지 허물처럼 뒤집어 벗어놓은 걸 보고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너무 더러운 여자였죠. 시몬은 그런 청소를 시키는 와중에도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너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애가 안 생기냐? 그거 다 여자 문제다. 네 자궁이 애 생기기 안 좋은 조건이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무당 선생님한테 몇 천만 원짜리 굿을 꼭 해야겠니? 아, 병원이라도 다니면서 노력해봐. 저도 30이 가까워질수록 난임이 계속되자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봐야 하나 싶어서 병원을 알아보기도 했죠.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설득했어요. 자기야, 어머님도 그러시고 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게 너무 걱정돼. 우리 같이 난임병원 다니면서 시술해보자. 요즘엔 정부 지원도 좀 많이 된다네. 뭐? 난 자연주의로 아주 내추럴하게 아기 낳고 싶어. 그렇게 억지로 갖고 싶진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7, 8년이 됐는데 안 생기니까 그렇지. 자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우, 됐어. 그런 얘기 때려쳐. 공무원 생활도 힘들어 미치겠구만. 너까지 스트레스 주냐? 남편은 난임병원이며 시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도 못 꺼내게 제 입을 막더군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즈음 갑자기 신우이가 아주 돈 많은 미국 교포를 잡았다며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몬은 자기 딸 대박났다며 자랑하기 바빴죠. 야, 우리 딸 봤지? 얘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니까 시집도 이렇게 부잣집으로 가는 것 봐라. 대학원까지 보낸 보람이 있다니까. 신우이는 진짜 부자 남편을 얻었는지 서울과 미국 2번에 걸쳐 호화로운 호텔 결혼식을 치르고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심지어 결혼 3달 만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시몬은 또 가만히 있는 절 쥐잡듯이 잡았죠. 야, 우리 딸 임신했단다. 우리 딸은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임신도 바로 하는데 결혼한 지 7, 8년이 되어가는 너는 왜 아직도 애를 못 갖고 빌빌대냐? 진짜 복 없는 년 같으니라고. 우리 아들 애 없이 늙어 죽게 할 판이냐? 아휴, 무당 선생님한테 또 몇천 들어서 굿이라도 한 판 해야 하나. 으휴, 저 화상. 시모의 다른 공격은 다 받아치겠으나 난임으로 모욕 주는 건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한테 하소연할 따름이었죠. 자기야, 대체 왜 난임병원에 안 가겠다는 거야? 말 좀 해봐. 다른 사람 다 아는 시험관이며 인공수정이며 뭐든 시도해 봐야 할 거 아냐. 왜? 병원 가는 게 창피해? 말 좀 해봐. 아이씨, 그만 좀 닥달해. 사실대로 말해줄까? 나 고자다. 무정자증이라고. 남편의 고자 발언에 전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신 그가 병원 가기 싫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 핑계일 뿐이지? 어? 남자가 자기 고자라고 거짓말하는 거 봤냐? 진짜야. 트루라고. 예전에 조기축구 하다가 다쳐서 한번 검사 받았는데 선천적으로 무정자증이래. 난 애기 못 갖는다더라. 뭐? 그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결혼한 거야? 내가 애기 좋아해서 자식 많이 낳고 싶다고 자녀 계획까지 다 세웠잖아, 우리. 왜 날 속여먹은 거야? 당신 사기꾼이야? 뭐? 사기꾼? 고자면 결혼도 하면 안 되냐? 쪽팔려서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 안 했어. 우리 가족들한테 다 비밀로 해줘. 뭘 비밀로 해, 이 새끼야. 니네 엄마랑 니 동생이 나보고 그동안 애 못 갖는다고 다 내 자궁 문제라며 별지랄을 다 했는데 당장 이혼해. 나 이렇게 더는 못 살아. 그동안 남편한테 서운했던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기를 못 낳는 몸이라는 거, 그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속였다는 건 절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합의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밟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미국에 있는 시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다른 사람한텐 욕먹고 혼날까봐 새언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방금 미국에서 아기 낳았는데 글쎄 흑인 혼혈이 태어난 거 있죠. 내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다 난리 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래요. 미국 가서 딱 한 번 클럽 가서 원나잇 한 게 전부인데 바로 임신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 어떡해요, 언니? 신우이가 자기 엄마인 시모에게 연락 안 하고 왜 나한테 전화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통화 내용을 듣자 하니 쌤통이더군요. 나도 그쪽 오빠랑 이혼 절차 밟는 중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더러운 얘기까지 꺼내지 말아줄래요? 원나잇 상대가 어쨌든 고자인 걸 나한테 속여온 당신 오빠보단 낫네요.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끊어요. 대학원까지 나와놓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클럽, 나이트를 쳐다니던 신우의 말로가 우스웠어요. 어쨌든 제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제게 전화, 문자, 톡으로 욕폭탄을 날리며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혼이 완료되니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이 몸이 가뿐하고 기쁘더군요. 드디어 다시 혼자가 됐다. 해방이다. 아주 조그만 오피스텔을 얻어 제 미래를 다시 설계했어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어도 아직 30밖에 안 됐기에 앞날이 창창하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세뇌시켰죠.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며 남는 시간에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봤어요. 결혼과 시댁에서 자유로워지니 직장 생활을 해도 내 시간이 많더군요. 전 평소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초, 색조 둘 다 말이죠. 창업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고 최대한 돈을 지원받아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해보았죠. 어느 정도 비전이 보이자 어린이집 교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했어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재능과 열정을 다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마스크팩에서 먼저 팍 인기가 터졌고 그 후로 잘 지워지지 않고 선명한 색상의 립스틱 쪽에서 매출이 팍 터지더군요. 아무래도 화장품이다 보니 하나씩 출시할 때마다 피부과 전문의의 자문이 꼭 필요했어요. 병원 한 곳을 지정해 피부과 선생님께 열심히 브리핑해가며 자문을 부탁드렸죠. 안 그래도 바쁜 피부과 전문의에게 하도 많이 연락과 부탁을 하니 어느 날은 그 의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대표님, 이번에는 자문료 얼마 주실 거예요? 제가 진료 보는 것보다 어쩔 때는 자문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네요. 자문료를 좀 인상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렸죠. 원하시는 비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하는 게 있긴 하죠. 대표님, 저번에 돌싱이라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싱끼리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시는 게 자문료예요. 어때요? 전 남편과의 연애 때 느껴봤던 심쿵하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피부과 전문의의 말에 또다시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더군요. 저와 같은 돌싱이라는 말에 뭔가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개인 피부과를 운영 중인 40대 돌싱남 최진석. 이 남자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남자는 전 부인의 너무 큰 씀씀이 탓에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의사가 재벌인 줄 알았는지 와이프가 쓴 카드값이 한 달에 1,500만 원씩 나오는데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빵 터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거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전부인은 맨몸으로 집을 나갔다고 하고요. 그의 고해성사 같던 고백에 저도 첫 번째 결혼에서의 일을 다 털어놓았죠. 그렇게 우린 이혼의 공감대 속에 사귀고 재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서로 아이가 없었기에 조금은 수월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 시댁 어른들은 절 참 예뻐해 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 그런 줄도 모르죠. 피부과 의사인 현재 남편보다 제 수입이 더 좋으니까요. 두 분 다 흑수저 출신인 시부모님들께서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우시기까지 하더군요. 마음으로 제 인생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죠. 며느리야, 너희 둘 인생에 간섭은 하지 않을게. 다만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기대도 좋다. 나한테 우리 아들 욕을 해도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다. 돈은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니? 그저 건강 챙기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인 거다. 너희가 재혼 커플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다면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 갖도록 하고 그것 또한 너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훌륭한 시부모님들이라니 혹시 연기하시는 게 아닐까 하며 괜히 의심했던 제가 뻘쭘해질 정도로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제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는 시모와 시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인지 남편과 재혼하자마자 임신이 바로 되었어요. 40대의 남편도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다며 적어도 셋 정도는 낳자고 하더군요. 하루는 저녁에 갑자기 짜장면이 땡겨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키기로 했죠. 띵동 하고 벨이 울려서 남편이 후다닥 신발장으로 향하고 제가 뒤따라 나갔는데 들어오는 짜장면 배달부의 정체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네요. 당신 투잡 뛰는 거야? 왜 짜장면 배달을 해? 짜장면 배달부의 정체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현 남편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어버어버하며 뒤로 한 걸음 빠지더군요. 전 남편은 만삭인 제 배와 현재 남편을 번갈아 보며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살아? 강남 고급 부자 아파트에서 말야? 벌써 재혼했어? 부자 남자 잡아나 보네. 에휴, 자기랑 이혼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야. 남편은 제게 속사포처럼 그동안의 일들을 쏟아놓더군요. 우리 엄마는 그놈의 박수무당인지 뭔지 그 사기꾼 새끼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집까지 팔아 전 재산 다 넘겼다가 그 무당 새끼가 잠적해버렸어. 완전히 무일푼이 돼서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지. 내 동생은 흑인 혼혈하게 낳고 시댁에서 쫓겨나서 그 흑인이랑 살림 차리고 애 키우며 살고 있긴 한데 좀 그런가 봐. 난 돈 좀 모아보려고 공무원 자리에서 딱 걸려서 바로 잘렸고. 자기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였나 봐.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우리 집안에 불행이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나랑 다시 결혼해주면 안 될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나 만삭인 거 안 보여? 난 그 후로 화장품 사업 시작했는데 꽤 잘 되고 있다고. 내 남편도 피부과 의사로 잘 나가고 있고 말야. 너랑 니네 가족들한테 당한 모욕이 얼만데 또 너랑 엮이란 말이야? 바보 같은 소리 말고 당장 꺼져. 자, 여기 짜장면값 현금으로 줄 테니 잔돈은 팁으로 받고 얼른 나가. 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서 전 남편을 향해 뿌려버렸어요. 전 남편은 바보마냥 엉엉 울며 짜장면 값을 주어서 나가더군요. 마음 같아선 전 남편을 향해 쌍욕을 하며 더 질러주고 싶었으나 현재 남편과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고 또 참았죠.
전 남편이 나가고 제가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자 현재 남편이 절 위로해 주더군요. 걱정 마, 자기야. 이제 우린 꽃길만 걸을 거야. 자기나 나나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새 출발하자.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말이야. 남편의 말대로 마음을 다잡고는 짜장면 짬뽕을 우적우적 먹으며 현재의 행복을 즐겼어요. 전 지금까지 처절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니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친정엄마가 참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